사람은 저마다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으로 가면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는 서로 닮아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되었다. 유대감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때때로 그저 짧은 만남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분명 루스와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 첫 만남은 모든 걸 바꿔버렸고 그게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궤도에 내 삶을 올려놓았다. 루스는 초자연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12살 그때는 루스가 그저 존재라고 즐겨 상상하기도 했었다. 루스는 공감과 직관이라는 심오한 재능을 지닌 존재였고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다른 존재를 아끼고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루스는 나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관심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용하는 마술을 알려주었다. 사실 그 시절 마술 가게에서 얼마 동안은 그곳에 있는 게 시간 낭비며 루스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는 배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루스가 정말로 미친 사람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루스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술이 여러 면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온 것이며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양 전통의 일부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안다. 오늘날 과학은 뇌가 적응하고 채택하는 원리인 신경 가소성이 실제 현상임은 물론 뇌가 가진 고유한 기능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한다. 집중력을 향상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을 산란시켜 선명하고 유용한 결정을 방해하는 머릿속의 끊임없는 대화에 아예 반응하지 못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루스가 나에게 가르쳐줄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다. 루스가 내 머릿속 목소리를 끄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을 때 실은 무슨 뜻인지 몰랐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나는 그것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목의 긴장도 풀고 턱의 긴장도 풀고 내 얼굴 근육의 긴장이 풀린다고 느껴보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전부를 루스는 그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루스는 거듭해서 내 몸의 긴장을 풀라고 말했는데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내 몸이 너무나 가벼워짐을 느꼈다. 마치 니르 날아가는 마술 카드에서 빠져나온 카드처럼 공중부양하며 의자 위를 맴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깃털처럼 몸이 가벼웠다. 이제 내 머릿속을 비웠으면 좋겠구나. 새로운 주문이었다. 갑자기 의자에 기댄 내 몸의 무게가 느껴졌다. 루스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내 머릿속을 비울 수 있지? 내 생각은 여기저기 정신없이 튀었다. 눈을 뜨자 루스가 미소 짓고 있었다. 이건 다른 마술 비법이란다, 루스가 말했다.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건 조금 복잡해지지. 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기에 대해 생각을 할 테니까 내 머리가 생각하려는 순간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하기에 대한 생각하기를 멈추어야만 한단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내레이터가 무엇인지 아니? 물론이죠. 나한테 긴장 풀기 비결을 통해 루스가 나를 어디로 온가 안내하려는 것과 같잖아요. 루스는 2번 박수를 치며 조금 웃었다. 집에서 긴장 풀기 마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니? 난 잠시 이 일에 대해 생각했다.
여기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난 거기서 너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안내해 주지? 루스가 해요. 내 머릿속에서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진짜 내가 아니지 않니? 그렇다면 누가 안내해 주고 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한 나한테 집중하고 내 몸 안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라고 말하는 머릿속의 목소리는 바로 루스의 목소리였다. 바로 루스의 목소리예요. 하지만 그건 실제로 내가 아니야. 그렇다면 누가 하지? 루스가 원하는 대답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럼 저인가요? 그래, 바로 너야. 내 머릿속에서 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건 바로 너야. 하지만 내가 내 목소리를 원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지. 이 내레이터는 사람 흉내내기에 선수란다. 누구 목소리라도 들리게 할 수 있어. 그렇군요. 우리 모두는 이 목소리를 다 갖고 있어.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한테 말을 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자러 갈 때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아. 항상 거기에 있지. 한번 생각해 보렴. 그건 마치 다음 음악이 뭔지 이해해주는 라디오 DJ 같아. 너한테 그날그날 매 순간 선곡표를 들려주고 있는 거지. 내 머릿속의 DJ가 하루 종일 모든 일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준다고 상상해 보렴. 너는 그 상황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아마 내 머릿속 라디오 볼륨이 최대치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라디오는 절대 꺼지지 않아. 이게 사실일까? 알 수 없었다. 예전에는 미처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사실 나는 항상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대해서는 결단코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내 머릿속 이 목소리는 내 삶의 매 순간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리고 내 마음은 그 목소리가 너한테 말해주는 것에 반응하지. 마치 그게 실제로 너를 잘 안다는 듯이 말이야. 루스는 마치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충격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 점을 강조해서 말했다.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문제는 대개 내가 보이는 반응은 너한테 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나인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건가요? 아니야. 내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는 내가 아니야. 진짜 너는 그 DJ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지. 문득 내 안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루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아마 루스도 자기 머릿속 목소리를 듣겠지. 나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날씨를 전해주고 다음 노래를 알려주는 그런 DJ가 아니라 당연히 나였을 거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내 머릿속 목소리를 믿을 순 없어. 항상 너한테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는 되게 옳은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단다. 이 마술 비법은 그 목소리의 볼륨을 낮추고 결국 소리를 완전히 꺼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될 거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DJ가 뭐라고 말하고 있니?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나는 그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DJ의 말이 루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또한 그 DJ는 이 모든 게 정말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걸 루스에게 말하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루스는 미소 지었다. 좋아. 자, 지금 너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생각했어. 그게 바로 이번 마술의 첫 부분이란다.
나는 알아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하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할 거야. 이제 내 눈을 감고 몇 분간 다시 내 몸의 긴장을 풀도록 하자. 나는 눈을 감고서 지금까지 100번은 연습했던 긴장 풀기 순서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 점점 위로 올라가 머리 맨 꼭대기까지 이어갔다. 머릿속에서 각 부위를 떠올리면서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어나갔다. 때가 되자 마치 따뜻한 물이 서서히 차오르는 욕조 안에 앉아있는 듯 기분이 좋아졌다. 호흡에 초점을 맞추렴.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에 대해서만 생각해. 내 호흡 말고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나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한 번 더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이렇게 몇 번 호흡을 하고 나자 얼굴이 간지러워져서 손을 올려 그곳을 긁었다. 이렇게 얼굴을 긁으니 뾰루지가 올라온 것 같았다. 제발 여드름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우리 아파트 윗집에 얼마 전에 이사온 여자아이가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좋았다. 이름은 크리스였다. 크리스는 거의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고 까만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다. 처음 얼굴을 본 날에 말을 걸었는데 나중에 혹시나 나를 얼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었다. 크리스는 굉장히 착해서 둘이 이야기할 때 미소를 짓기도 했다. 크리스도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생각을 하긴 할까? 갑자기 내 부러진 이가 생각이 나서 얼른 윗입술을 덮었다. 아니야, 그럴 생각이 없을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드름에 뻐드렁니 생각이라니. 세상에, 크리스가 나를 쳐다본 다음 뒤돌아 걸어가 버리는 장면이 떠오른다. 나는 크리스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호흡에 계속 집중해야지. 만약 DJ가 계속 말을 하면 듣는 걸 그만두고 다시 내 호흡에 집중하는 일로 돌아오렴? 내 머리는 갈 길을 잃었는데 난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다시 호흡에 대해 생각하기로 돌아왔지만 그때 또 우리 반 친구 하나랑 돌아다니던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그 녀석은 좋은 동네에 살았다. 아버지가 어느 건설회사 사장이라서 집도 아주 크고 부모님은 캐딜락을 몰고 다녔다. 작년에 한번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는데 저녁 먹는 동안 그 친구 어머니가 처음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묻더니 그 다음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나는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만 사라지고 싶었다. 우리 아빠는 변변한 직장도 없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죄로 체포된 적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친구 어머니에게 해줄 수 없었다. 아마 그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아, 또 이러고 말았군. 나는 숨쉬기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 마술은 어려웠다.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한 5번 숨을 쉬면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다. 난 숨쉬기 횟수를 세려고 마음먹었지만 그 다음 순간 깨달았다. 만약 숨쉬기 횟수를 세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딴 생각 중이라는 뜻이 된다. 이건 정말이지 불가능했다. 사람들이 진짜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야? 루스는 이걸 할 수 있을까? 루스는 딴 생각하지 않고 몇 번이나 숨을 쉬고 있을까? 한번 물어봐야 하나? 루스도 이걸 익히는데 오래 걸렸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못하는 걸까? 여하튼 요점이 대체 뭐지? 그렇게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이어졌다. 난 최선을 다해 생각을 늦추어 보려고 했지만 확실히 내 머리는
머리를 뺀 나머지처럼 조용히 앉아있지 못했다. 내가 그냥 잘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면 루스가 알아챌까? 눈을 떠보자 루스를 바라보았다. 이번 맛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짐, 넌 할 수 있어. 이번엔 아니에요. 그냥 연습이 필요한 것뿐이야. 단 1초라도 내 생각을 멈추도록 노력해보렴. 그 다음 몇 초로 늘리고 그 다음 조금 더 오래 하고. 이건 정말이지 잘 안 돼요. 루스는 몇 초간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마술을 연습하는 사람은 누구나 맨 처음에 똑같이 말하곤 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것까지도 말이야. 내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것뿐이야. 갑자기 항상 내가 무언가를 잘하지 못하거나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했거나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마다 찾아오던 고통이 엄습했다. 내 눈이 무언가에 찔려 시큰거리는 것 같았다. 루스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때때로 그런 감정이 차올라 그만 고개를 떨구고 소리내어 울고 싶어지곤 했었다. 내 머리가 호흡에서 멀어져 이리저리 방황할 때도 그게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란다. 그건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사실을 알아채면 돼. 그 다음 머리를 내 호흡으로 돌려주면 된단다. 다시 호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렴. 그게 다야. 누가 통제하는 주인인지 보여주기만 하면 돼.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을 알아채면 된단다. 그리고 나면 내 머리가 여기저기 사방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할 거야. 연습할게요. 그렇지. 아주 좋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란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더 많이 연습하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던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정확히 그대로 하면 된다. 벌써부터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먼저 제 몸의 긴장을 풀고요. 먼저 긴장을 풀고 그런 다음 내 생각이 뻗어나가는 걸 붙잡아 머리를 차분하게 하렴. 결국 내가 가르치는 모든 마술 비법은 함께 흘러가게 된단다. 그러면 너는 긴장을 푸는 동시에 내 머리를 고요하게 가라앉힐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하나씩 차례대로 하자. 나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머릿속에 그 거슬리는 DJ를 잠재우는 기술을 완수하겠다고 결심했다. 집에 가보니 아빠는 아직 오지 않았고 엄마는 방 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DJ 소리를 꺼버리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머릿속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았다. 아빠는 언제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래서 술에 취했거나 숙취에 시달리는 상태로 언제든 불쑥 저 문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다. 내 삶에서 이 장면은 늘 반복되는 것 같았다.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연극처럼 그 장면은 계속해서 연출되곤 했다. 아빠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부모님은 큰 소리로 싸움을 하고 아빠는 지난날 저지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엄마한테 돌리며 비난하고 그런 다음 앞으로 절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곤 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내가 눈을 감은 채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식구 중에 누군가 보았더라도 10중 8구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기분인지 제대로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루스의 마습을 연습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빠가 집에 없는 날이면 언제나 아빠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하고 생각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싸움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지? 엄마가 다시 약을 많이 먹어버리면 어쩌나. 생각하기를 멈추려고 애썼지만 불가능했다. 경찰이나 구급차를 불러야 할까?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하지? 그 사람들이 엄마 때문에 온다면 우리 방 침대 커버 아래 숨어있는 형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그 사람들이 아빠도 데려갈까? 내 머리를 호흡하는 쪽으로 돌려 집중하려고 했었지만 머릿속은 그저 재앙의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상기시킬 뿐이었다. 그 시나리오는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건 마치 토네이도가 곧 불어닥친다는 걸 알지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몸이 얼어붙어서 도망쳐 숨을 수도 없는 상태와 같았다. 가끔 그런 꿈도 꾸곤 했다. 정말이지 악몽이었다. 꿈에서는 누군가에게 조심하라고 고함치려고 입을 떼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루스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며칠 후 나에게 뭔가를 바꿔보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이 그 생각을 죄다 중단하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꾸나. 루스는 초를 하나 가져오더니 작은 종이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 촛불을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내가 의자를 옮겨 촛불을 마주 보도록 했다. 내가 촛불에 집중했으면 좋겠구나. 초의 불빛 말이야. 루스는 나한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고 하면서 그냥 촛불을 빤히 바라보라고 말했다. 그냥 저 촛불에 대해서 생각해보렴. 내 머리가 이리저리 산만해질 때마다 불빛에 다시 집중해보려무나. 어떤 면에서 나한테는 눈을 뜬 상태에서 내 머리를 잠재우는 것이 더 쉬웠다. 실은 걱정의 대부분이 마구 밀려나올 때는 눈을 감고 모든 게 어두워졌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집중을 방해하는 건 없었지만 온갖 두려움이 한꺼번에 빠져나와 뛰어놀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걸까? 왜 우리 아빠는 술을 마셔야 하는 거지? 우리 집에는 언제쯤 돈이 생길까? 왜 나는 우리 가족을 바로잡을 수 없을까? 나한테 뭐가 잘못된 거지? 촛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내가 그 속에 풍덩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촛불의 맨 아래 파란 빛에 집중했고 그 다음 가운데 오렌지 빛에 집중했다. 그 빛은 할로윈 캔디콘 사탕을 닮았다. 때로는 촛불의 맨 위 하얀 빛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거의 내가 촛불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숨을 쉴 때마다 아주 조금씩 깜빡거리는 하나의 불빛을 그저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 DJ를 잠재우는 일이 훨씬 더 쉬워졌다. 더불어 그 촛불을 보고 있으려니 몇 해 전에 우리 가족의 친구들이 산속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었던 때가 떠올랐다. 그 오두막에는 벽난로가 있었다. 지금도 그 벽난로 앞에 옹기종기 앉아있던 때가 기억난다. 그 짧은 시기에 우리 아빠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오랜만에 술에 취하지도 않았다. 우리 부모님은 교양 있는 분들이었고 엄마의 건강은 더 좋아 보였다. 나는 벽난로 불 앞에 앉아 불길을 쳐다보면서 한동안 거기에 푹 빠져 있었다. 온기가 느껴졌다. 기분이 좋았다.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 몇 주 동안 참 많은 시간을 촛불을 바라보면서 루스와 함께 보냈다. 오늘 이날까지도 촛불이 켜진 광경은 나를 고요한 공간으로 데려다 준다. 촛불을 응시하기로 방식을 바꾼 첫날, 우리 집에는 초가 없었다. 불현듯 그 몇 주 전에 친구와 같이 성당에 갔던 기억이 났다. 친구 할머니가 편찮으셨다. 성당에 간 친구는 성전 안에 상자에 10센트를 넣고 초에 불을 붙이고 기도했다. 나한테는 매우 낯선 광경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성당으로 빙 돌아가서 주머니 속에 있던 15센트를 두고 초 2개와 성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매일 밤 혼자 무진예를 쓰며 촛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내 생각 사이의 간격을 늘려보려고 노력했다. 외과 의사로서 밤중에 고통이 더욱 심해지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사실 밤중에 그들의 고통이 더 악화되는 건 아니다. 밤이 되면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요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머리는 고요해지지만 하루 종일 제자리를 지켰던 통증은 조금 더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것은 새벽 2시에 갑자기 눈을 떴는데 불현듯 미래에 대한 온갖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더욱 드러내는 양상과 똑같은 이치다. 루스는 내 마음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내 마음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흘러나오는 죄의식, 과거 사건에 대한 수치심,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상상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시 겪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사실은 루스는 내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나의 과거가 조금 달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장밋빛 미래에 대해 온갖 걱정도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가르쳐 주었다. 다 합쳐 거의 3주 동안 나의 생각을 인식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3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연습하며 보냈다. 호흡에 집중하기, 촛불 응시하기,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주문 외우기였다. 짐 만트라가 무엇인지 아니? 나는 고개를 내저었다. 짐작조차 안 되는 단어였다. 그건 내가 읊는 일종의 노래나 소리 같은 건데 마음을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란다. 내가 호흡이나 촛불에 마음을 집중했던 것과 같은 거야. 이것도 내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루스를 다시 쳐다보니 호루라기와 종이 달린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저게 루스가 말하고 있는 그것인가? 그 순간 루스는 내 쪽으로 몸을 숙였고 종소리가 나게 딸랑하고 울렸다. 나는 하마터면 크게 웃을 뻔했다. 루스는 종을 내려다보더니 웃었다. 아니야, 내가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란다. 어떤 종류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좀 낯설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야. 다 다르지? 이따금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단어나 마법의 의미가 있는 구절을 말하곤 해. 그런데 그게 뭐라도 다 좋아. 단어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건 아니야. 오히려 중요한 건 소리란다. 그러면 저는 무슨 소리를 내죠? 내가 물었다. 그건 내 마음에 달렸지. 그게 뭐든 내가 계속 반복해서 그 소리를 주문처럼 외울 테니까. 아주 큰 소리로 하나요? 아니야, 너한테만 들리게 하면 돼. 이건 정말이지 기묘한 느낌이었다. 내가 생각해내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늘 반복해서 말해왔던 유일한 단어라곤 저주의 말뿐이었고 그건 루스가 염두에 둔 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할까?
루스는 내가 마법의 단어를 생각내도록 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마술에서 주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아브라카다브라, 열려라 참깨. 이런 주문은 곧바로 통하는 말이어야 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단어나 말이 뭐니? 뭐라도 다 괜찮아. 크리스. 나는 속삭였다.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는 여자아이 이름이었다. 나는 머릿속에서 적당한 단어가 무엇일지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갑자기 문 손잡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손잡이? 크리스 손잡이? 이날까지도 어떻게 그런 단어 조합을 생각해냈는지, 아니 그 순간 그 단어 조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 루스는 나를 쳐다보았다. 자, 그런 단어가 생각났니? 네. 나는 대답했지만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잘못된 단어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단어의 소리는 바보같이 들릴 것이고 효과가 없을지도 몰라. 자, 이제 그 말을 너한테 해보렴. 그런데 천천히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느려서 해보려무나. 크리스, 손잡이. 나는 혼잣말을 해보았다. 연속으로 몇 번 반복해서 해보았다. 이제 그 말을 너 자신한테 주문처럼 외우면 좋겠구나. 앞으로 15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이야. 루스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루스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녀를 돌아본 것 같다. 각 단어의 소리에 내 마음을 집중하렴. 그 밖에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루스의 말이 옳았다. 내가 만든 주문을 외우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크리스와 손잡이를 조합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위층 여자아이 크리스나 문 손잡이 자체가 떠오르거나 그 대상에 초점이 맞춰지지도 않았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크리스가 알고 있는지, 혹은 크리스가 내 부러진 이를 떠올릴지, 혹은 내 얼굴의 여드름을 크리스가 알아챘는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게 핵심이 아니었다. 핵심은 더 이상 내 머릿속 DJ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DJ 목소리가 딱 멈추었다. 집에서 나는 만트라를 연습했다. 때로는 한 번에 몇 시간이고 연습하기도 했다. 그건 놀랄 정도로 머릿속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반복과 의도. 그것은 사람의 뇌를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루스가 나한테 가르쳐준 호흡 기술과 촛불을 바라보거나 나만의 만트라를 천천히 반복하는 방법을 결합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아빠가 집에 왔다. 이번에는 숙취에 시달리며 지난 일을 후회하고 있었다. 엄마는 방에서 나와 얘의 그 싸움을 시작했다. 늘 그랬던 말다툼이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었다. 난 지금 몇 시간 동안 방 안에서 호흡하기와 스스로 주문 외우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불현듯 거실로 가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모님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화가 나거나 당황스럽지 않았다. 나는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다. 몇 분이 지나자 내 머릿속에서도 바깥에서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집은 조용해졌다. 나는 다시 거실로 가서 부모님이 조용하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다. 잘 될 거야, 아빠가 말했다. 우리도 아들 사랑해? 엄마가 덧붙였다.
그 순간 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정말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오랫동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얼마나 바랐었는지 떠올린다면 그게 내가 꿈꾸던 장면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루스가 나한테 시간과 관심과 사랑을 주고 싶게 만들었던 요인은 정확히 뇌의 어떤 부분이었을까? 뇌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현미경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의대 시절 뇌를 생각하기 위해 나는 뇌를 쓰고 뇌의 아이러니에 대해 깊이 생각하느라 마음을 쓰면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 마음과 뇌를 어떻게 하면 정확히 분리하고 구분할까? 뇌를 수술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수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뇌의 수술을 하면 영원히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인과관계의 딜레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로 대표되는 영원히 반복될 질문이다. 어느 날 루스에게 바로 이 문제를 물어보았고 루스는 이렇게 답했다. 짐, 만약 내가 배가 고프다면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그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나는 때때로 너무 배가 고팠고 그럴 때는 닭이든 알이든 뭐든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루스는 항상 모든 것을 깨부수고 그것이 무엇이든 새로운 관점에서 다르게 보도록 한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기에 대한 생각하기, 곧 뇌 자체를 관찰하는 뇌의 이 기능은 커다란 불가사의 중 하나다. 이제 우리가 함께할 여름날이 겨우 2주밖에 남지 않았을 무렵 나는 내 생각을 관찰하면서 결국 내 생각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에 마음을 쏟고 있었다. 그때 루스는 불쑥 새로운 마술을 하나 꺼냈다. 짐, 마술사가 여자를 절반으로 자르는 마술을 본 적 있지? 그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 우리도 그것과 비슷한 마술을 할 건데 자르는 대상은 바로 너의 심장이란다. 그 심장을 잘라 열어 보일 거야. 그것을 딱 중간에서 반으로 가르게 될 거란다. 대체 루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때쯤 루스는 갑자기 뭔가를 꺼내 보이는 일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곧 적응하고 안전벨트를 졸라매면서 그 경주를 기꺼이 즐기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